파운드 5편 한국경제 직격탄, 기름값, 환율, 방위비의 3중 충격. 2026년 4월 어느 월요일 아침 서울 강남의 한 주유소 앞 출근길 차량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전광판에 표시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50원. 운전자들은 한숨을 쉽니다. 또 올랐네. 하지만 주유소 사장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곧 가격이 떨어질지도 몰라. 베네수엘라 때 같은 시각 여의도 증권사 트레이딩룸 외환 딜러들이 모니터를 뚫어져라 바라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52원을 찍었습니다. 1,500원 돌파하는 거 아냐? 이번엔 진짜 위험해. 긴장감이 감돕니다.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 달러는 계속 강세입니다. 그리고 광화문 정부 청사,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긴급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건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은 25억 달러, 현재의 2배에 가깝습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국회 통과가 가능할까?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 세 장면, 주유소, 환율시장, 정부 회의실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라는 실타래가 한국 경제 곳곳을 얽어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베네수엘라 사태가 여러분의 주머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한 숫자와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4편에 걸쳐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역사적 배경, 마약과의 전쟁, 마두로 체포, 그리고 국제법 논쟁까지. 이제는 그 파장이 태평양을 건너 한국에 어떻게 도달하는지를 봐야 할 때입니다. 기름값은 왜 떨어질 수 있을까요? 환율은 왜 치솟고 있을까요? 방위비는 정말 2배로 오를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충격, 기름값입니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한국 주유소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니 선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남미에서 벌어진 일이 왜 서울 강남 주유소와 관계가 있을까요? 답은 석유 시장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한국은 연간 약 10억 배럴의 원유를 수입합니다. 하루로 치면 약 280만 배럴입니다. 이 중 약 70%가 중동에서 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이라크, 이 네 나라가 한국 석유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문제는 이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중동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와 정유사들은 오랫동안 공급원 다 변화를 추진해왔습니다. 미국 셰일 오일을 수입하고 러시아산도 조금 들여오고 멕시코와도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중동 원유는 품질이 안정적이고 가격도 적절하고 운송거리도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대체하기 어려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잠재적 대안 중 하나였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 약 3,030억 배럴,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습니다. 특히 오리노코 벨트의 초중진류는 매력적이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 정유사들이 세계에서 중진류 정제 기술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중진류는 가벼운 원유에 비해 점성이 높고 불순물이 많습니다. 정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쌉니다. 하지만 복잡한 정제 공정을 거치면 휘발유, 경유, 등유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 정유사들은 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티 노베이션, 젤 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이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진류 정제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초중 진류는 한국 정유사들에게 딱 맞는 원료입니다. 싸게 사서 기술로 고급 제품을 만들어 높은 마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두로 시절에는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미국 제재 때문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거래하면 미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감히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2026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장악했습니다. 마두로는 사라졌고 미국이 석유 산업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재는 해제되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베네수엘라 석유를 사라고 권유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회복시킨 베네수엘라를 도와달라. 석유를 사주면 그들이 재건할 수 있다. 한국 정유사들은 즉각 움직였습니다. 2026년 2월 에티 노베이션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PO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간 2천만 배럴, 하루로 치면 약 5만 5천 배럴입니다. 젤 칼텍스도
1,500만 배럴 계약을 맺었습니다. S-오일과 현대오일뱅크도 협상 중이었습니다. 합계하면 연간 6천만 배럴 이상, 한국 전체 수 임량의 약 6%. 이것이 한국 기름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석유 도입으로 연간 2조에서 3조 원의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올까요? 첫째, 베네수엘라 초중지류는 중동 원유보다 배럴당 5달러에서 10달러 쌉니다. 6천만 배럴이면 3억 달러에서 6억 달러 절감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4천억 원에서 8천억 원입니다. 둘째, 협상카드 효과입니다. 중동산 유국들은 그동안 한국이 대안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격 협상에서 강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가격을 못 맞추면 베네수엘라 것을 사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중동 원유 가격을 배럴당 2달러에서 3달러 낮출 수 있습니다. 연간 7억 배럴을 중동에서 사니까 14억 달러에서 21억 달러 절감,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에서 3조 원입니다. 합치면 총 2조 5천억 원에서 3조 8천억 원 절감 효과입니다. 이것이 소비자 가격으로 어느 정도 전가될까요? 정유사들은 당연히 일부는 자기들 마진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하지만 경쟁 때문에 일부는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리터당 150원에서 200원 인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1,650원이면 1,450원에서 1,500원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전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한 달에 100리터 넣는 사람이라면 월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절약, 연간 18만 원에서 24만 원입니다. 작은 돈은 아닙니다. 물류 회사들은 더 큰 혜택을 봅니다. 택배, 화물 운송 비용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물가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 가격 인하는 베네수엘라 정세가 안정적일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베네수엘라에서 게릴라 활동이 심해지거나 석유시설이 공격받거나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면 생산량이 약속대로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가격 인하 효과도 사라집니다. 둘째, 환율 변수입니다. 베네수엘라 석유가 배럴당 10달러 싸도 달러 가치가 10% 오르면 원화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가격 인하 폭은 예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충격, 환율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2026년 4월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50원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1,280원 수준이었습니다. 1년 만에 170원이나 올랐습니다. 13% 상승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베네수엘라 사태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국제금융시장에는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커지면 자금은 안전자산으로 몰린다.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미국 달러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불안할 때 달러를 사고 다른 통화를 팝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지정학적 위기의 전형입니다. 미국이 남미의 한 나라를 군사적으로 점령했습니다.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투자자들은 생각합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다른 곳에서도 뭔가 벌어질 수 있다. 중동은, 동아시아는 안전하게 달러를 들고 있는 게 낫다. 그래서 신흥국 통화를 팔고 달러를 삽니다. 한국 원화도 신흥국 통화입니다. 원화가 팔리면서 환율이 오릅니다. 또 다른 요인은 미국 금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군사작전과 베네수엘라 재건에 막대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높으면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몰립니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한국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환율이 오릅니다. 환율 1,450원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한국은 원유뿐 아니라 천연가스, 석탄, 식량,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달러로 결제됩니다. 달러 가격이 오르면 원화로 환산한 가격도 오릅니다. 휘발유만이 아니라 전기요금, 가스비, 식품 가격 모두 오릅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환율이 100원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0.3%에서 0.5% 오른다고 합니다. 환율이 1,280원에서 1,450원으로 170원 올랐으니
물가는 약 0.5%에서 0.85%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환율이 1,500원까지 간다면 추가로 0.15%에서 0.25% 더 오를 것입니다. 수출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론적으로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 유리합니다. 한국 제품의 달러 가격이 낮아지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복잡합니다. 한국 수출 기업들은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합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실리콘 웨이퍼, 화학물질, 장비를 수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만들려면 철강, 알루미늄, 부품을 수입해야 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이 비용이 모두 오릅니다. 결과적으로 환율 상승의 수출 경쟁력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특히 달러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외화 부채는 약 4,500억 달러입니다. 환율이 100원 오르면 원화로 환산한 부채가 45조 원 늘어납니다. 170원 올랐으니 76조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자 부담도 커집니다. 정부도 고민이 깊습니다. 환율이 너무 오르면 경제가 불안정해집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 시장에서 15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600에서 2350으로 떨어졌습니다. 10% 하락입니다. 한국은 외환 보유고를 활용해 환율 방어에 나섰습니다.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시장의 힘이 너무 컸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4,200억 달러입니다. 많은 것 같지만 하루 외환 거래량이 400억 달러를 넘습니다. 며칠만 버티면 고갈될 수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베네수엘라 석유로 절약한 돈은 환율 상승으로 상당 부분 상쇄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베네수엘라 석유가 배럴당 10달러 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1,280원에서 1,450원으로 올랐으니 달러당 170원 더 내야 합니다. 배럴당 10달러면 원화로 17,000원 추가입니다. 절약한 12,800원이 상쇄되는 것입니다. 실제 계산은 더 복잡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름값 인하 효과는 환율 상승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리터당 150원에서 200원 내릴 것이라던 예측은 환율을 고려하면 50원에서 100원 정도로 축소됩니다. 여전히 인하이긴 하지만 기대만큼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충격을 받습니다. 기름값과 환율. 베네수엘라 석유는 기름값을 낮출 수 있지만 환율 상승이 그 효과를 상쇄합니다. 그리고 이 환율 상승은 베네수엘라 사태가 만든 지정학적 불안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충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아직 가장 무거운 충격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방위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세금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세 번째 충격,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이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논란이 되고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줄여서 힐레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이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를 정하는 협정입니다. 매 몇 년마다 갱신됩니다. 2026년은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하는 해였습니다. 지난 협정인 12차 스에서 한국은 연간 약 1조 4천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달러로는 약 11억 달러입니다. 이 돈은 주한미군의 한국인 인건비, 군사시설 건설, 군수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방위비를 가장 많이 부담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일본, 독일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과거부터 한국에 연간 50억 달러, 심지어 100억 달러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재의 5배에서 10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액수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보호하고 있다. 주한미군만이 아니다.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해구산. 이 모든 것이 한국을 위한 것이다. 한국은 부유한 나라다. 집가 1조 7천억 달러다. 방위비로 50억 달러 내는 것은 0.3%에 불과하다. 합리적이다. 한국 정부는 반발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부담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동북아 전체의 안정을 위한 것이다. 미국도 이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일방적으로 비용만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협상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 사태가 트럼프의 입지를 강화시켰습니다. 마두로를 체포하고 베네수엘라를 장악한 것은 트럼프에게 엄청난 정치적 자산이었습니다. 그는 강한 미국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성공을 외교적 레버리지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3월 한미 방위비 협상이 재개되었을 때 미국 협상단의 태도는 이전보다 강경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무엇을 했는지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안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마약 카르텔을 소탕하고 독재자를 제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비용입니다. 동맹국들도 이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해야 합니다. 그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도 베네수엘라 사태로 이익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석유를 싸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안보가 강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의 군사력과 리더십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국도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한국 협상단은 난처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베네수엘라와 한반도 방위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논리는 다릅니다. 미국의 글로벌 군사력이 한국을 포함한 모든 동맹국에게 이익을 준다. 그러니 모두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이것은 일종의 패키지 딜이었습니다. 미국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연간 25억 달러, 현재의 2배 이상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3조 6천억 원입니다. 한국 정부 예산이 약 680조 원인데 그중 0.5% 이상을 방위비로 내라는 것입니다. 국방비 자체가 이미 60조 원인데 거기에 3조 6천억 원을 더 내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15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현재보다 40% 증액입니다. 이미 큰 양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불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트럼프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입니다. 삼성, 현대, 세계적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방위비는 제대로 내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거래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몫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 발언은 한국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언론은 연일 보도했고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일부는 미국이 너무 과하다 고 비난했습니다. 다른 일부는 동맹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타협안이 나왔습니다. 2026년 4월 한미 양국은 새로운 협정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한국은 연간 20억 달러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약 1.8배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2조 9천억 원입니다.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첫 해는 17억 달러, 둘째 해 19억 달러, 셋째 해부터 20억 달러, 5년 협정입니다. 이것이 한국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연간 약 1조 5천억 원 추가 부담입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증세. 둘째, 다른 예산 삭감. 셋째, 국채 발행. 정부는 증세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국민 반발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예산을 줄이거나 빚을 내야 복지 예산을 줄일까요? 어렵습니다. 고령화로 복지 수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인프라 예산을 줄일까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도로, 철도, 항만은 계속 유지 보수해야 합니다. 교육 예산은, 연구개발 예산은 어디를 줄여도 불만이 나옵니다. 결국 국채 발행이 가장 쉬운 선택입니다. 국채를 발행하면 당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빚입니다. 나중에 갚아야 합니다. 이자도 내야 합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납니다. 2026년 현재 한국 국가 부채는 GDP 대비 약 55%입니다.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방위비 증액은 이 추세를 가속화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년 후 다시 협상할 때 트럼프나 그 후 임자는 또 인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야 한다. 미국의 군사 비용이 늘었다.
온갖 이유를 들 것입니다. 한번 올린 방위비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계속 오릅니다. 이것은 구조적 부담입니다. 네 번째 충격.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압박입니다. 방위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손을 뻗쳤습니다. 베네수엘라 재건에 참여하라. 미국에 더 많이 투자하라. 일자리를 만들어라. 이것은 방위비와 별개의 요구였지만 실제로는 패키지였습니다. 2026년 3월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삼성전자, 렛파이닉스, 현대차, LG 에너지솔루션 경영진들과 회담했습니다. 주제는 미국 투자 확대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큰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미국 소비자들이 여러분 제품을 사줍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한국에 있습니다. 이것은 불균형입니다. 미국에도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었습니다. 17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렛하이닉스도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현대차는 조지아에 전 기차 공장을 건설 중이었습니다. 55억 달러였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여러 곳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었습니다. 합계하면 수백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더 요구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업에도 참여하라. 정유소 현대화, 발전소 건설, 통신 인프라, 한국 기업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것은 기회이기도 했지만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리스크가 큰 시장이었습니다. 정세가 불안정하고 법적 안정성도 낮았습니다. 투자했다가 손해볼 가능성이 컸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고민했습니다. 거절하면 미국 정부의 불만을 살 수 있습니다. 1.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반도체 지원금, 각종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투자하면 재무 부담이 커집니다. 주주들도 반발할 것입니다. 결국 절충안을 찾았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라틀 등 주요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베네수엘라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총 투자 규모는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원입니다. 정유소 현대화, 발전소 건설, 통신망 구축 등에 투입됩니다. 한국 정부는 수출입은 을 통해 금융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고 수주를 받고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건설, 엔지니어링, 플랜트 산업의 호재입니다. 고용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첫째, 국내 투자 감소입니다. 기업들은 자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에 투자하면 국내 투자가 줄어듭니다. 새로운 공장, 연구소, 시설 이런 것들이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 만들어집니다. 산업 공동화 우려입니다. 둘째, 기술 유출 리스크입니다. 미국에 첨단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그곳의 핵심 기술도 이전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도체 제조 기술, 배터리 기술, 자동차 기술 이것들이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장기적으로 한국의 기술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청년 일자리 감소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미국에 생기면 한국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 더 어려워집니다. 삼성이 텍사스에 공장을 짓는다고 그럼 한국에서는 채용을 안 하는 건가? 이런 불만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동맹 관계, 안보, 경제적 이해관계 모든 것이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산업과 고용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균형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승자와 패자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와 그로 인한 한국 경제의 변화. 이 과정에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까요? 승자 첫 번째, 한국 정유사입니다. 레티 노베이션, 젤 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이들은 베네수엘라 초중 진류를 싸게 사서 높은 마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정제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주가도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기회입니다. 승자 두 번째, 석유화학 기업입니다. 롯데케미칼, 레스화학, 한화솔루션 이들은 원유에서 나프타를 만들고 나프타에서 에틸렌,
프로필렌 같은 기초 화학물질을 만듭니다. 원유 가격이 낮아지면 원가가 줄어듭니다. 플라스틱, 섬유, 고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강해집니다. 승자 세 번째, 건설 플랜트 기업입니다. 베네수엘라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제 건설, 에타에코플랜트, 이들은 정유소, 발전소, 인프라 건설에서 수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패자 첫 번째, 중동 의존 수입 업체입니다. 지금까지 중동 원유를 독점적으로 수입하던 일부 중간 업체들은 타격을 받습니다. 경쟁이 심해지고 마진이 줄어듭니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 패자 두 번째, 수출 중심 제조업입니다.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방위비와 미국 투자 압박으로 재무 부담도 커졌습니다. 중소제조업체들은 특히 어렵습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패자 세 번째, 일반 국민입니다. 기름값은 조금 내리지만 전반적 물가는 오릅니다. 환율 상승 때문입니다. 세금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위비 증액을 어떻게든 메워야 하니까요. 청년들은 일자리 걱정도 커집니다. 지금까지 베네수엘라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5가지 충격을 살펴봤습니다. 기름값, 환율, 방위비, 기업 투자, 그리고 승자와 패자.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떼어놓고 볼 수 없습니다. 기름값이 싸지면 좋은 것 같지만 환율이 오르고 방위비가 늘어나면 실제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지리적으로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우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서 쏜 포격은 태평양을 건너 한국 주유소, 환율시장, 국회 회의실, 기업 이사회까지 모두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화된 21세기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름값은 정말 내릴까요? 환율은 안정될까요? 방위비는 더 오를까요? 한국 기업들은 베네수엘라에서 성공할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 모릅니다. 상황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머니 사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니까요. 다음 편에서는 한국 정유사들의 구체적 전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레티노베이션, 젤, 칼텍스, S-오일. 이들은 정확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베네수엘라 석유로 얼마나 이익을 낼까요? 어떤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볼까요? 투자자 관점에서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꼭 다음 편도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기름값이 정말 내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방위비 증액은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한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이름들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